안녕하세요. 충남 공주에서 그림 그린 여자 김영주입니다. 오늘은 1월 19일 밤입니다. 화요일이고, 음, 제가 지금 3일째, 은사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셨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안 좋은 상태인데요. 선생님께서 저에게 얼마 전에 이 책을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이 책을 권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구입을 하고 읽어보려 합니다. 레오 버스카글리아 지음, 이은선 옮김. 읽겠습니다.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실망의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다. 시도한다는 것은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모험을 해야 한다. 일생일대의 가장 큰 모험은 바로 아무런 모험도 하지 않는 것이므로. 머릿말, 사랑, 태도를 변화시키는 매개체, 본래의 나로 돌아가자. 빛이 있는 곳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존재하는 것들, 내일로 가는 다리, 완전한 인간이 되는 기술, 미래의 어린이들, 친밀한 나 자신의 삶을 선택하자. 삶으로부터 배우는 것들,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자. 버스카글리아와 함께 내 속의 쓰레기를 버리자. 그리스가 낳은 세계적인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참된 교사상에 대해 이렇게 정의한 바 있습니다. 참다운 교사란 스스로 다리가 되어 학생들을 안내할 뿐만 아니라 강을 쉽게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며 스스로 다리를 만들도록 격려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이다. 이 책에 실린 강연의 내용들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삶에 관한 생각이나 느낌들로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말한 참된 교사의 다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자들에게 흔쾌히 받아들여지거나 환영받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무시되거나 거부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강연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 책에 소개되는 내용들은 강연을 들을 기회를 놓쳤거나 들었더라도 다시 한번 상기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당시를 돌이켜보면 제 강연을 들으려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었다는 사실이 지금도 놀라울 뿐입니다. 그분들과 함께 성장하면서 뜻을 함께 했던 10년이라는 세월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에게 아무런 후회도 없습니다. 다리를 계속 놓으려는 결심이 제게 있는 이상 좋든 싫든 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올 것이라고 사실을 알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레오 버스카글리아. 빛이 있는 곳으로. 진정한 지혜란 무엇일까? 내 머릿속은 텅 비어있고 난 어디서든 초심자에 불과하며 이 세상에는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알아야 할 게 100배는 많다고 말하자. 그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다. 참을 수 없다면 피해라. 1년 동안 네팔의 어느 사원에서 생활하면서 알게 된 배움의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에는 훌륭한 일본인 스승이 한 분 계셨습니다. 너무나도 온화하고 너무나도 신비롭고 넘치는 미덕으로 빛나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평생을 베풀면서 사셨는데 저는 그분을 떠올릴 때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어느 날 저는 이 스승님과 함께 넓은 대나무 숲을 걸었습니다.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나무 숲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잘 아실 겁니다. 그날따라 웬일인지 저는 말이 많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쉴 새 없이 늘어놓으면서 제가 알고 있는 게 이 정도입니다 하는 걸 스승님께 자랑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이렇게 한참 신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온화하기로 유명한 그분이 갑자기 고개를 돌리더니 느닷없이 제 입술을 철썩 때리시는 겁니다. 저는 피가 나는 입술을 깨물면서 물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벌컥 화를 내면서 이렇게 소리치시는 겁니다. 제 머릿속으로 그 더러운 발을 들여놓으려 하다니요.
저는 오늘 밤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깨끗이 발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의 머릿속에도 발을 들여놓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밤에는 그저 여러분과 가만히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따름입니다. 제가 가진 것들 중에서 여러분에게 어울리는 것이 있으면 모두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것들은 그냥 놔두시고요. 다른 속셈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뭔가 꿍꿍이 속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게 많고 그 일이 좋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것. 저는 우리가 헤어지기 전에 모두에게 뭔가를 나누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 책을 접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사랑은 배우는 것이라는 믿음의 신봉자라는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물론 인간은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지만 잠재력이라는 게 항상 그렇듯이 애써 개발하지 않으면 끝까지 묻혀있게 됩니다. 여러 번 강조했지만 저는 강의를 통해 뭔가를 가르치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안내자 역할을 할 따름입니다. 수업을 할 뿐입니다. 저도 강의를 듣는 사람들을 보며 배웁니다. 모두들 함께 배우는 겁니다. 사랑은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가 다른 사랑의 방식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을 가르치는 만큼 여러분도 저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본질이 나눔인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저는 정신과 의사가 아니라 교육자입니다. 다른 걸 배우고 싶다는 열의만 있으면 현재 나이나 과거에 알고 있던 지식과는 관계없이 무엇이든 새롭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과 기쁨이 있습니다. 예전에 받은 상처를 떠올리거나 지금까지 사랑을 잘못 배웠다거나 외로워서 죽겠다고 투덜거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얼마 전에 재미있는 일을 겪었습니다. 저는 전국 방방곡곡으로 다니는 일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일을 산더미처럼 들고 갑니다. 홀로 조용히 보낼 수 있는 시간이 그때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먼저, 일은 나중에. 이것이 제가 정한 원칙입니다. 때문에 사무실에 있다 보면 조용할 시간이 없습니다. 집에 있어도 전화가 계속 울리고 손님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행기에 올라타면 나만의 사무실을 갖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구름 속으로 숨으면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공기 좌석을 예약할 때는 일이 많으니 옆자리를 좀 비워달라고 부탁하곤 합니다. 승객이 많지 않으면 소원대로 옆자리까지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이것저것 늘어놓고 일도 하고 생각도 합니다. 그러다 일이 다 끝나면 창밖으로 구름을 쳐다보면서 불가사의하고 신비로운 우주를 상상하기도 합니다. 하루는 빈자리를 사이에 두고 보석과 아름다운 옷으로 치장한 매력적인 중년 여성과 자리를 나란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일감을 늘어놓은 제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는데 제게 말을 걸고 싶어 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쩌지? 저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긴 하지만 시험지 채점도 해야 하고 논문도 읽어야 하는데 그러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지 알겠네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보이세요? 변호사 아니세요? 아닌데요. 그럼 선생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이에요. 그녀는 정말로 훌륭한 일을 하시네요 하고 말했고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입을 여는 그 여성을 보면서 저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사람이 먼저라고 늘 입버릇처럼 말하던 나잖아. 그게 진심이었다면 내가 필요하다는 저 여성을 모른 척하면 안 되지. 나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눈치인데 잠깐 이야기를 나누다가 할 일이 많다고 양해를 구해야지.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그건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녀가 마치 본물 터지듯이 온갖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거든요. 가끔은 가장 친한 사람에게도 하지 않는 이야기를 난생 처음 보는 사람에게 터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로스앤젤레스에서 헤어진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만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사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가슴속 이야기를 털어놓으려고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여인처럼 한꺼번에 많은 말을 쏟아놓았습니다. 제게 나이가 넷이랍니다. 지금 바하마에서 오는 길이죠. 재미있으셨어요?
아니요, 끔찍했어요. 혼자 가셨어요? 네, 그러셨군요. 전 지금 제 자신을 차분히 정리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2달 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답니다. 이 말과 함께 그녀는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하나하나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위해 인생의 황금기를 모조리 바쳤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요즘에도 존재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말이지 남편을 위해 제 인생의 황금기를 다 바쳤어요. 예쁜 아이들도 낳아줬고 멋진 집도 선물했죠. 어찌나 청소를 열심히 했는지 집안에 먼지 하나 보이지 않을 정도였답니다. 아이들은 한 번도 지각을 한 적이 없고 요리 솜씨도 좋아서 집에 남편의 손님이 끊일 날이 없었답니다. 저는 남편이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었죠. 이렇게 끝도 없이 계속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차츰 그녀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은 따지고 보면 모두 다 남편 혼자서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자신의 가장 소중한 부분은 주지 않았던 게 분명합니다. 자기 안에 숨어있는 진정한 자아를 말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줬다고 했지만 그건 고급 식당에 가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집안에 먼지 하나 없었다고 하지만 그건 가정부를 고용하면 됩니다. 아주머니 자신을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하셨나요? 저는 진지하게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곧 이어졌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일을 하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아주머니 자신을 위해서는 무슨 일을 했느냐는 거죠. 나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시간이 없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제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해보고 싶으셨는데요? 도자기를 구워보는 게 꿈이었어요. 정말로 도자기를 구워봤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었는지는 그녀는 몰랐던 것입니다. 제가 그녀를 불쌍하다고 말한 이유는 소중하다고 착각했던 일에 평생을 소진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지만 그 역할에 파묻혀 살아온 나머지 자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먼지나 깨끗한 이불 따위에는 관심도 없는 발랄한 회사 여직원과 사랑에 빠진 남편. 그날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 진정으로 소중한 일이 과연 무엇인지를 놓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끝내 눈물을 흘렸고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잠시 꼭 껴안은 채로 있다가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나한테 정말로 소중한 게 무엇일까? 나의 진가는 과연 무엇일까? 내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한 번도 던진 적이 없는 그 여성과 저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다면 조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제일 멋진 내 모습을 선물하고 싶게 마련입니다. 이 말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 안의 모든 신비로움과 개성을 개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자기 자신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은 하나같이 독특한 개성을 가진 개체입니다. 정말로 신기할 정도입니다.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저마다 다릅니다. 비행기에서 만난 그 여성이 자신만의 개성을 일찌감치 깨달았더라면, 그것을 개발하는 방법을 배웠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개성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기쁨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인간에게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삶은 늘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뭔가를 사람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사람들이 흔히 중요하다고 말하는 역할에만 충실하느라 점점 자아를 잃어갔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나라는 존재는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잠시 사라질 뿐 언제든지 다시 찾을 수 있는 게 바로 자아입니다. 이따금 가슴이 휑하거나 속이 불편하거나 뭔가가 자기를 꺼내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듯한 기분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개성이 일하는 멋진 친구가 나 아직 여기 있어, 나 아직 여기 있다니까, 이 안에서 꺼내줘, 사람들에게 보여줘 하며 소리를 지르기 때문입니다. 이 소리가 들리면 정말로 소중한 게 무엇인지 조금 깨닫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에서 정말로 소중한 것은 우리 인생 저 너머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내 안에 있을 리가 없다고 단정하면서 평생 그것을 찾기 위해 방황합니다.
결코 살아 숨쉬는 삶일 수는 없습니다. 소중한 모든 것은 내 안에 있다. 이슬람교의 신비주의적 분파인 수비파의 우화에 자주 등장하는 바보 현인 물라 나스루딘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하루는 물라가 길거리에 엎드려서 뭔가를 열심히 찾고 있는데 친구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뭘 찾고 있는 거야? 열쇠를 잃어버렸어. 저런, 나도 함께 찾아볼까? 그런데 어디쯤에서 잃어버렸지? 우리 집에서. 뭐? 그런데 왜 여기서 찾고 있는 거야? 여기가 더 환하거든. 우스꽝스럽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해답은 내 안에 있는데 빛이 비쳐서 잘 보이는 저 바깥 세상에 모든 해답이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나가서 열심히 찾아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내 문제의 해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나 말고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나만이 해답의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짐을 싸들고 자기한테서 도망칠 궁리를 하는 분이 있다면 가슴이 철렁할 만큼 깜짝 놀랄 준비를 해야 할 겁니다. 나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네팔의 산꼭대기로 달려간다고 칩시다. 네팔이라는 신비로움이 시들고 난 다음에 거울을 쳐다보면 누가 보일 것 같습니까? 그곳에 버티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나일 뿐입니다. 단점도 많고 무서움도 많고 혼란스럽고 외로움도 많이 타는 사람, 바로 나입니다. 이제는 있음직한 곳을 찾기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소중한 건 저 너머에 있지 않습니다. 소중한 건 모두 다 내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은 무섭고 어둡습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길을 쉽게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찾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교육을 받아오면서 나를 주제로 한 수업을 과연 얼마나 받았습니까? 기껏해야 수학이나 배웠겠죠. 수학이 하찮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수학을 몰라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수학을 알면 나쁠 게 없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알면 더욱 편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설령 글을 모른다고 해도 즐겁게 살 수는 있습니다. 글을 배우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몇 년을 투자해서 글을 배워놓고는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사회에 나와 1년에 책을 평균 한 권 정도밖에 안 읽는다고 합니다. 인생을 다루는 수업도, 사랑을 다루는 수업도, 외로움을 어떻게 이길까 같은 강의도 없습니다. 이런 걸 가르치겠다고 했다가는 덜 떨어진 인간 취급을 당하기 십상입니다. 도서관으로 가서 종교서적을 모조리 쌓아놓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공통점이 얼마나 많은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을 알고 싶거든 내 안을 들여다보아라. 부처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히브리어로 된 성서에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코란에서도 도쿄에서도 세상의 모든 종교가 모두 이렇게 가르칩니다. 바깥으로의 여행이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결국 숲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게 될 뿐입니다. 나에 대한 해답은 밖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할까요?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육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인생의 대부분을 여기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수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세상에는 치약만 해도 수천 가지가 됩니다. 샴푸는 또 어떻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평범한 비누로 머리를 감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드러운 머리용, 뻣뻣한 머리용, 가는 머리용, 잘 빠지는 머리용에 헹굼용에 대머리용까지 등장했을 정도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어린이, 유아, 성인, 노인별로 모발 보호제가 다릅니다. 한 식구끼리 모발 보호제를 나눠 쓸 수도 없습니다. 정말이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에 이제는 질리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인간이 만든 물건들의 노예가 되어 마치 기계처럼 정해진 스케줄대로 움직입니다. 그런 다음 옷을 갈아입어야 출근을 할 수 있습니다. 퇴근을 하고는 이 절차를 거꾸로 반복합니다. 아침에 입었던 걸 모두 벗은 다음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엔 다시 입습니다. 혹시라도 냄새를 없애주는 향수를 뿌리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한테 따돌림을 당할까 두렵습니다.
향수를 뿌려야 안심하고 사람들 틈에 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향수를 뿌립니다. 육체는 그릇에 불과합니다. 가장 소중한 걸 담고 있기 때문에 좋은 그릇이지 그 자체만으로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가장 소중할까요? 우리는 보통 배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배움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는 다르다는 걸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식을 배웁니다. 소중하다고 여기는 지식으로 머리를 채우느라 평생을 허비합니다. 하지만 이 지식이라는 것도 대부분 쓸모없는 고정관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고정관념에 마저 중독되어 버렸습니다. 뭔가 새로운 게 들어올라 치면 이 고정관념, 즉 시대에 뒤떨어진 쓸모없는 지식의 검열을 거쳐야 합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자주 합니다. 지금의 당신은 진정한 당신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말하는 당신입니까? 사람들은 서로를 틀에 가두느라 평생을 허비합니다. 그걸 직업으로 삼는 사람도 있고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 손을 잡고 장을 보러 나선 길에 친구를 만난 엄마가 이런 말 한다고 칩시다. 이 아이는 멍청해. 형은 똑똑하기만 한데. 하지만 똑똑한 아이만 키울 순 없는 거겠지? 어쨌든 못된 아이는 아니야. 속을 썩이진 않으니까. 도대체 이 엄마는 아이를 세워놓고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아이가 듣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걸까요?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인간은 늘 서로가 서로를 가르칩니다. 인간은 모두가 선생님이라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사랑할 줄 아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내릴 때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학력에 관심 없습니다. 무지하건 서로 마찬가지니까요. 우리는 근사한 딱지를 달고 있는 사람을 보면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석사니 박사니 하는 사람들은 모두 똑똑한 사람들일 거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알려드릴까요?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는 박사학위를 달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는 박사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만 진실이라 생각하고 모든 것을 그 창문을 통해 바라보려 한다면 지식은 삶을 꽁꽁 묶는 족쇄가 될 뿐입니다. 그런 식으로 고여 있어서는 발전을 할 수도 달라질 수도 없습니다. 제 주위엔 똑같은 내용의 강의를 20년 동안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학년만 9년째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서부 개척시대를 배울 시간이라고 하면 그는 책상 서랍에서 서부 개척시대라고 적힌 낡고 얼룩진 수업 노트를 꺼냅니다. 이것을 9년 동안이나 우려먹었다는 사실은 그림에 핀을 꽂았던 구멍이 9개란 데서 알 수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배웠다고 해서 모두가 지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지식의 응용편이 지혜입니다. 진정한 지혜란 내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는 데서 출발합니다. 진정한 지혜란 내 머릿속은 비어 있습니다. 나는 어디서든 초심자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에는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알아야 할 게 100배는 많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배운 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는 끊이지 않는 즐거움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쾌락을 추구하는 문화를 가진 시대를 저는 역사책 어디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쾌락을 추구한 나머지 다른 것들을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조금만 기분이 안 좋아도 약을 먹거나 기분을 좋아지게 한다는 음료수를 마십니다.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고통을 지나치게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고통의 바다에서 뒹굴자고 말을 하려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제 말뜻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즐겁게 가르치고 배우는 게 좋습니다. 기쁨은 위대한 선생님이지만 절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감탄도 위대한 선생님이지만 혼란스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망도 위대한 선생님이지만 환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삶도 위대한 선생님이지만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부인하는 것은 인생을 절반만 살겠다는 뜻입니다. 우리처럼 인생을 겪지 않은 채 나이를 먹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 이 세상 또 있을까요? 우리 사회에는 돈, 사물, 굶주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이해하려 하지 않으며 죽음도 이해하려 들지 않습니다. 제가 아주 검소하고 단란한 이민가정 출신이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부모님은 포도넝쿨이 우거진 이탈리아 북부 지방의 고향이셨는데 우리를 과잉 보호하지 않고 아주 검소하게 키우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모든 걸 함께 했습니다. 기쁨도, 음악도, 경사스러운 일도, 심지어 고통과 절망도 모두의 몫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감추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어느 때는 매우 넉넉해서 없는 게 없이 지냈고 또 어느 때는 말 그대로 땡전 한 푼 없이 지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가끔 폴렌타를 만들어 먹기도 했습니다. 폴렌타가 뭔지 아십니까? 이탈리아 북부 지방의 요리로 옥수수 가루로 끓인 죽으로 6술만 먹으면 배가 가득 차서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든든합니다. 그걸 먹으면 속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우리 가족은 어려움도 늘 함께 했습니다. 퇴근하신 아버지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으면 어김없이 이제 남은 돈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이렇게 묻곤 하셨습니다. 자, 우리 이제 어떻게 할까? 온 가족이 우리라는 울타리 안에 포함되다니 얼마나 보기 좋은 장면입니까? 그러면 여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시장에 가서 토끼한테 먹일 야채 찌꺼기를 주워 올게요. 저는 잡지를 팔았습니다. 예전에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잡지를 팔곤 했습니다. 모두가 한 가지씩 역할을 맡는 것. 이 얼마나 좋은 교육입니까? 우리 가족은 이런 식으로 일체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주 재미있는 일을 꾸미시곤 했습니다. 아버지 얼굴에 드리운 그림자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는지 알고 계셨거든요. 어머니에게는 희망의 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병에다 돈을 몇 푼 넣은 다음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뒷마당에 묻어주셨습니다. 그 돈으로 누구도 상상 못할 일을 벌이는 겁니다. 난데없이 닭을 한 마리 사들고 온다든지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절망을 통해 많은 걸 배웠습니다. 배고픔을 통해 많은 걸 배웠습니다. 우리의 일부가 되고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을 통해 많은 걸 배웠습니다. 가장 확실한 시간은 오늘뿐. 어떤 사람은 재산을 제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커다란 집, 넘쳐나는 돈만 있으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원대한 목표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 목표를 향해 무조건 달려갑니다. 당신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은 없습니다. 오직 내일뿐입니다. 그에게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지금만이 유일한 현실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지나가 버린 어제는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어제가 지난 덕분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지금 이 자리가 가장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어제 있었던 일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미 흘러가 버린 시간이 되어 버렸으니까요. 그렇지만 내일은 어떻습니까? 내일을 앞에 놓고 꿈을 꾸는 것만큼 좋은 일도 없습니다. 오늘의 고통스러움도 내일이 있기에 참을 수 있고 내일이 다가오기에 힘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이라는 시간은 아직 다가오지 않는 미래일 뿐입니다. 어제와 내일을 놓고 몽상하느라 시간을 낭비하면 지금 여기서 벌어지는 일을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직접 피부로 느껴야 할 오늘이라는 현실을 말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학교에서 두 학생이 살해됐습니다. 재미있게 파티를 마치고 교정을 걸어가던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머리에 총을 맞은 것입니다. 이유도 범인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둘 다 한때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입니다. 한 명은 젊고 예쁜 여학생이었고 다른 한 명은 멋지고 잘생긴 남학생이었죠. 이 끔찍한 사건을 접하고 저는 두 학생이 현재를 즐기며 살았기만을 빌었습니다. 내일을 기다리며 살지 않았기를 바랐습니다. 미래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참 슬픕니다. 지금 이 순간은 지나가 버리면 영영 그만이고 다음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르는 노릇인데 말입니다. 한 학생이 시 한 편을 제게 건네주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도 좋다고 하더군요. 그 학생은 자기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했는데 제목은 당신은 그러지 않더군요입니다. 당신이 새로 산 차를 빌려가서 내가 흠집을 냈던 거 기억나요? 노발대발할 줄 알았는데 당신은 그러지 않더군요. 비가 올 거라는 말하는 당신을 해변으로 억지로 끌고 갔는데 정말로 비가 내렸던 거 기억나요? 그러게 내가 뭘 했어.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당신은 그러지 않더군요.
당신을 질투하게 만들려고 다른 사람들과 노닥거리는 나를 보며 당신 정말로 질투했던 거 기억나요? 헤어지자고 할 줄 알았는데 당신은 그렇지 않더군요. 당신 자동차의 카펫에 내가 딸기 파이를 떨어뜨린 거 기억나요? 화를 낼 줄 알았는데 당신은 그러지 않더군요. 정장을 입어야 하는 파티라는 걸 깜빡 잊고 말하지 않는 바람에 당신이 청바지 차림으로 참석했던 거 기억나요? 끝내자고 할 줄 알았는데 당신은 그러지 않더군요. 맞아요. 이런 일들은 이 밖에도 얼마든지 있지요. 하지만 당신은 나를 이해해줬고 사랑해줬고 보호해줬죠. 당신이 베트남에서 돌아오면 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하지만 당신은 끝내 돌아오지 않더군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를 담고 있는 그릇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진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교육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진 않습니다. 집이나 자동차나 옷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건 무엇일까요? 저는 어디에 있든지 지금 현재의 삶을 즐기고 사랑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일을 놓고 후회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어제는 지나간 일입니다. 저는 과거를 용서했습니다. 제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욕하고 손가락질하느라 남은 평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상대로 투덜대는 사람들 정말 짜증나고 넌더리가 납니다. 부모님이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다는 겁니까? 잘못이 있다면 최선을 다했다는 것뿐입니다. 아이를 위해서 최선이라고 알고 있는 일, 그것을 했을 뿐입니다.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 일부러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부모님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자아를 두 팔로 힘껏 껴안으십시오. 당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것, 독특한 존재라는 것, 놀라운 존재라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물론 여러분도 실수할 때가 있고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할 때도 있고 자신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최대의 장점은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시작일 뿐입니다. 지금은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숨어있는 잠재력은 무한합니다. 투덜대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완벽하지 못한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고른 붓, 내가 고른 색깔을 가지고 내 손으로 직접 그린 낙원 속으로 뛰어들자.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주황색, 자주색, 파란색, 보라색, 녹색, 노란색으로 여러분의 낙원을 그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건 바로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아서 밀러의 명작 전락 후회를 아십니까? 미국 문학사상 가장 저평가된 작품 중 하나일 듯한데 전처였던 메릴린 먼로가 자살한 직후에 발표한 이 작품에서 그는 제가 일찍이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 그리고 여러분도 자신에게 던졌음직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했더라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희곡 속에서 그는 나는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물론이고 나 자신까지라는 멋진 글을 적고 있었습니다. 그 책에는 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곳에서 희망을 찾는 건 실수일 거야. 오늘은 갓 구운 빵 냄새를 풍기던 집이 내일은 연기와 피 비린내에 젖기도 하기에 오늘은 손가락이 잘린 정원사를 보며 기절했던 사람이 일주일 뒤에는 지하철 폭발 사고로 죽은 아이들의 시신을 밟으며 다니기도 하고 말이야. 그런 곳, 그런 사람들에게서 무슨 희망을 찾을 수 있겠어. 전쟁이 거의 끝날 무렵 나는 죽고 싶었지. 매일 밤 똑같은 꿈을 꾸는 바람에 무서워서 잠을 잘 수 없었고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갔어. 내겐 꿈속에서 만난 아이가 하나 있었어. 내게 생명과도 같은 존재였는데 하지만 난 바보인 그 아이에게서 도망치고 싶었지. 하지만 그 아이는 계속 내 무릎 위로 기어 올라오고 내 옷을 잡아당기는 거야.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지. 이 아이에게 입을 맞추면서 다시 잠을 잘 수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나는 아이의 일그러진 얼굴 위로 고개를 숙였지. 끔찍했지만 입을 맞췄어. 퀸틴. 인간은 이렇듯 자신의 삶을 끌어안고 입을 맞춰야 하지. 정말 멋진 문장입니다. 예전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은 상처 주지 않는 법을 배우면 됩니다. 예전에 실수를 했던 사람은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법을 배우면 됩니다. 배우기만 하면 삶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용기가 있으면 그것으로 됩니다. 그게 바로 발전이고 그게 바로 인생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우리에겐 소중한 일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여야 삶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인간은 한계를 배웁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앞으로 생명이 닷새밖에 남지 않았다면 누구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적어서 내라는 숙제를 내주곤 합니다. 학생들의 답은 되게 평범하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리포트마다 커다란 글씨로 이런 일들을 지금 하면 어떨까라고 적어서 돌려줍니다. 앞으로 삶이 닷새밖에 남아있지 않다면 누구누구한테 사랑한다고 말하겠다고 지금 당장 결심을 하라는 겁니다. 생명이 닷새밖에 남아있지 않다면 해변을 걸으며 저녁 노을을 감상하겠다고요? 왜 지금 하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삶과 거리를 두듯이 죽음과도 거리를 둡니다. 대부분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른 채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릴 듯한 얼굴로 죽음이라는 걱정거리를 평생 짊어지고 삽니다. 죽음이란 삶의 이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를 담고 있던 그릇과 이별하는 것이며 삶의 연장선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삶을 계속 이어나가는 법을 배웁니다. 제 어머니는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식들에게 훌륭한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어느 날 의사가 어머니는 의식불명 상태라며 이런 말을 했죠. 어머님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드님이 지금 여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실 테니까요. 그러니까 괜히 병문안 오실 필요 없습니다. 하던 일을 계속하세요. 하지만 우리는 의사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죽어 보이지도 않는 그 의사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어머니가 눈을 감으실 때까지 번갈아 가면서 밤낮으로 병상을 지키며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혼자서 눈을 감는 사람은 없어야 합니다. 한 번은 밤당번을 맡은 제가 어머니와 단둘이서 병실에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눈을 번쩍 뜨시곤 아주 커다랗게 예쁜 갈색 눈으로 저를 조용히 바라보시는 겁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제게 남기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어머니는 제 뺨 위로 흐르는 눈물을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뭘 그렇게 안타까워하니? 저는 도대체 뭘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있는 걸까요? 인간은 죽음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가르침을 얻는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죽음은 무서운 게 아닙니다. 인간은 죽음을 통해서 시간의 가치를 배웁니다.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습니다. 영원히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위를 둘러보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같은 자리에 함께 머무를 수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서로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너무 바빠 서로 쳐다볼 틈이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결혼을 할 때가 되어서야 혹은 아이들이 떠날 때가 되어서야 그들을 위해서 너무 정신없이 뛰느라 정작 서로 쳐다볼 시간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어느 강연회에서 이런 말을 했더니 한 여성이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 아이를 똑바로 쳐다본 지 하도 오래돼서 얼굴이 생각나지 않아요. 그랬더니 다른 한 분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어두컴컴한 밤길을 60km나 달려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잠자고 있던 아이들을 깨웠답니다. 아이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물었겠죠. 엄마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조용히 하렴. 너희들 얼굴을 보고 싶어서 그렇단다. 여러분, 이 순간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은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릅니다. 여러분의 얼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변화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길거리에 서 있는 나무를 보면 좋은 교훈을 얻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나무를 관찰해 보십시오.
그 오묘한 변화는 흡사 마술을 보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어떤 사람에게 나무가 참 예쁘네요 했더니 무슨 나무 말입니까? 하고 대꾸하더군요. 하긴 캘리포니아 주지사라는 사람마저 붉은 삼나무를 보면 캘리포니아를 전부 다 보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라고 할 지경이니 오죽하겠습니까?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정말 슬픕니다. 지금 하면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뭘 망설이십니까? 보답을 바란다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동양에서는 인생을 거대한 강물에 비유합니다. 인간이 무슨 수를 쓰든 강물은 흘러가게 마련이죠. 강물의 흐름을 따르면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느냐, 강물의 흐름에 역행하면서 괴로워하며 절망하느냐는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하지만 강물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어느 쪽을 선택하든 물줄기는 예정대로 강에 닿게 마련이니까요. 선택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인생에서 무엇을 얻으려 하지 말고 인생에 뭔가를 쏟아 부으려는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베푸는 법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지 사랑받을 생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보답을 바란다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안녕하세요 하고 말하는 것은 인사를 하고 싶기 때문이지 보답을 바라기 때문이 아닙니다. 보답을 바라고 그런 인사를 했는데 상대방이 대꾸가 없으면 인사를 하는 게 아니었는데 하면서 화가 나겠죠. 제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면 상대방이 저를 아세요 하고 반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지경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아니요, 하지만 인사를 나누면 좋지 않나요? 이 말을 듣고 싫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사는 자기들만의 특권이라는 뜻인가요? 부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때 천하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고 싶으니까 사랑하십시오. 주고 싶으니까 주십시오. 꽃은 피어야 하니까 피는 거지 사람들이 예쁘다고 하니까 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살고 싶으니까 살고 사랑하고 싶으니까 사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는 거니까요. 며칠 전에 한 학생이 저희 사무실로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 저한테 어떤 선물을 주기를 바라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전 권위적인 태도를 싫어하기 때문에 언제나 친절하게 대답하지만 그 학생에게만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한테는 도대체 어떤 식으로 보답할 생각이죠? 학생은 날마다 땅을 밟고 공기를 마시고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보답하고 있나요? 상담에 관한 책을 쓰면서 캘리포니아 북부에 있는 작은 오두막집에서 석 달 동안 혼자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날마다 스미스 강을 따라서 붉은 삼나무 숲으로 이어지는 길을 몇 시간 동안 산책했습니다. 어느 날인가 거대한 삼나무 숲 사이를 걷고 있는데 나뭇가지에 걸어놓은 표지판에 눈에 띄었습니다. 삼나무의 일생을 설명하는 글이었습니다. 그걸 읽어봤더니 나무가 이만큼 자랐을 때 부처가 탄생했고 나무가 이만큼 컸을 때 예수가 탄생했고 나무가 이만큼 성장했을 때 한니발이 알프스를 넘었다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무가 죽어 땅바닥에 쓰러진다 해도 끝난 게 아닙니다. 박테리아가 천천히 나무를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세월이 흐르면 나무는 흙이 되고 다른 나무들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이 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이 말이 우리 인간에게도 적용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인간도 이 세상을 위해서 뭔가 선물을 남길 거라는 뜻이니까요. 끊임없이 돌아가는 놀라운 그 순환이라니 인생의 목적은 중요하고 의미 있고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 내가 살았었다는 흔적을 남기는 것이라고 말한 교육자 레오 로스턴의 뜻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단어를 가지고 구상하거나 마음대로 상상하기를 좋아합니다.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단어를 몇 개 적어봤습니다. 정확한 지식, 여행에 필요한 도구를 갖추기 위한 것, 지혜, 과거의 축적한 지식을 현재를 발견하는 데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 공감,
살아가면서 만나는 타인들의 생활 방식이 나와 다르더라도 그 모든 걸 너그럽게 이해하기 위한 것, 조화, 인생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받아들이기 위한 것, 독창성, 살아가면서 만나는 새로운 대안과 미지의 길을 깨닫고 받아들이기 위한 것, 의지, 보장도 없고 보상도 없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두려움을 이기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 평온함,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한 것, 기쁨, 살아가면서 늘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웃고 춤추기 위한 것, 사랑, 인간이 닿을 수 있는 깨달음의 경지를 꼭대기까지 밝혀주는 횃불이 되기 위한 것, 하나, 이 세상과 내가 하나였던 태초로 돌아가기 위한 것. 사랑을 연구하면서 저는 이제 인생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인생은 곧 사랑하면서 사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인간의 삶은 하느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 삶을 어떻게 가꾸느냐가 바로 내가 하느님께 되돌려 드리는 선물이 됩니다. 우리 멋진 선물을 만들어 봅시다.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감사합니다.